운동부터 따라 하시는 분들 되게 위험합니다. 따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그런 움직임이 되는 건데, 보통은 주변 분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 하시는데요, 주변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동 전에 MRI에서는 괜찮다고 했는데 계속 아픈 분들이 많은데요. 검사상 문제가 없어도 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원래 통증은 그렇게 예민한 게 아닙니다. 보통 만성 통증의 정의가, 신경이 우리가 꼬집을 때도 아주 천천히 꼬집으면 안 아프잖아요. 아주 천천히 꼬집으면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신경이 눌려 있어도 안 아플 수가 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신경이 안 눌려 있어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에 계속 적응해서 만성 통증 회로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에는 신경이 안 눌려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I가 중요한 참고 자료고, 어떤 순간에는 맞는 말인데 지금 순간에 찍은 MRI가 환자분의 전체 상태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MRI상 멀쩡하신데 아픈 분들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아랫배에 힘을 빼고 물건을 들면 허리가 아프겠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삐고 허리가 밸런스가 안 맞는 상태에서 과도한 힘이 허리에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대부분은 이것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쉬어주고 몸의 균형을 회복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은 거의 모든 경우는 안 아파집니다. 통증이 무조건 줄어드세요. 그러니까 MRI가 모든 거를 위험 요소를 보는 겁니다. MRI가 신경이 눌려 있으면은 아플 확률이 높다지, MRI상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는 초급성 소견이 나타나는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훨씬 더 소수니까, MRI는 아픈 거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보는 요인이고, 실제로 아파지는 거는 나의 동작 메커니즘에 그 원인이 있는 거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리 저림은 혈액순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허리 신경 문제일 수도 있나요? 이거 구별하는 건 되게 간단합니다. 보통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 치료를 너무너무 많이 받으세요. 환자분들이 뭘 이해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느낌상으로는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신경은 발의 앞쪽, 뒤쪽 가는 신경이 들고 발목의 앞쪽, 뒤쪽 가는 신경이 달라요. 근데 혈액순환 문제는 앞뒤가 동시에 갑니다. 즉 발바닥이 저리고 발의 뒤쪽이 저리고 이렇게 구역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혈액순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리가 저릴 때도 다리가 전체적으로 앞판 뒷판 상관없이 양말을 신은 것처럼 앞판 뒷판이 같이 저리시게 되면은 그거는 혈액순환 문제일 수가 있는 게 맞으세요. 근데 나는 발바닥만 저리고 종아리 뒤쪽만 저리고 종아리 옆쪽만 저린다, 그럼 이건 신경의 문제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이걸 잘 구별 못해서 표현하시게 되면은 어떤 의미에서 오진으로 치료를 받게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고, 결국은 하지정맥류가 별로 새로운 치료는 아니지만 그런 치료로 소중한 치료의 기회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허리 문제도 치료를 늦추게 되면 만성 통증으로 연결이 되고 몸의 노화가 가속화돼 버리거든요. 만성 통증으로 한번 변해버리면은 수술을 하고 신경을 안 눌리게 한다고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늙어버린 몸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내가 저린 부분이 양말 신는 것처럼 앞뒤가 같이 나타나는지, 어떤 부분에 치우쳐져 있는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엉덩이가 아프면 고관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일 수도 있나요?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하시는 오해이신데요, 환자분은 다리가 아래에 있으니까 고관절이 아래 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해부학적으로 고관절은 골반의 앞에 붙어 있습니다. 사타구니 쪽이 가장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엉덩이 쪽은 골반뼈가 다 막고 있고, 고관절은 엉덩이 뼈의 앞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엉덩이 쪽, 즉 뒤쪽이 불편하신 거는 고관절 문제랑은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사타구니 쪽이 아프면서 엉덩이 쪽도 같이 아프다면 고관절 문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사타구니 쪽이 더 아프면서 엉덩이 쪽이 아프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아프면 고관절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허리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엉덩이의 옆쪽이 아픈 것도 고관절보다는 허리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고관절 문제이신 분은 딛는 순간 아픕니다. 딛는 순간 고관절에 압력이 더 갈 거 아니에요. 굽혔다 숙였다 할 때는 고관절의 압력 변화가 별로 안 크거든요. 그래서 딛는 순간 아프거나 사타구니 쪽이 아픈 게 더 주될 때만 고관절 문제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엉덩이 문제가 훨씬 더 흔하고요. 제가 퍼센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임상적으로 볼 때는 90% 이상이 허리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통증이 오래되면 작은 자극에도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경이 예민해지는 문제도 심각하게 봐야 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만성 통증이랑 급성 통증을 구분하지 않게 보는데요. 통증이 오래 생기면 우리가 암실에 있다 나가면 밖에 나가면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뇌가 적응해 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통증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뇌의 그 신호에 대한 고속도로가 나게 됩니다. 고속도로가 나기 때문에 통증이 오래되면은 그 뇌에 만성 통증 회로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신경이 예민해진 부분 또 다른 관점에서는 통증이 오래되면은 우리가 겁이 나게 됩니다. 겁이 나면은 적게 움직이게 되고요. 적게 움직이게 되면은 적게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통증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의 가장 큰 오해는 통증이 조직의 손상을 유리알처럼 보여주는 창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통증은 뇌에서 우리가 인간이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적 기제와 이성적 기제를 합쳐서 살아남기 위해서 뇌가 내리는 적응적 판단의 영역에 가깝다고 보셔야지 통증을 조직 손상이 그들 보여주는 유리엘 같은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즉 아프다고 걱정을 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엉덩이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있으면 운동부터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나요? 운동부터 따라 하시는 분들, 운동은 되게 위험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도 옛날에 골프를 쳤었는데 골프를 잘 치고 싶어서 타이거 우즈가 공을 제일 잘 치니까 타이거 우즈의 폼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이거 우즈가 골프 어드레스를 그렇게 쓸 때는 몸통의 밸런스랑 감각에서 그렇게 쓰는 거지 껍데기로 그 겉모양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몸의 균형을 잘 잡은 상태에서 그런 움직임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영상을 보고 따라하는 거는 물론 좋은 유튜브에서 뭐 호흡을 어떻게 하고 어떤 자세를 하고 어떤 느낌이 들고 단계적으로 하는 거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보통은 주변 분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 하시는데요. 주변 분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인지를 가지고 어떤 느낌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시는지를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분 자체가 모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면은 따라하지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운동 전에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안 아파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량을 늘리시는 게 좋고요. 결정적으로는 통증이 있으실 때 통증 원인 확인이라는 게 필요한데 원인이라는 거는 내가 뭘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가리실 수 있는 분은 운동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구분하실 수 없는 분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운동하다가 부상 위험이 엄청 크겠죠. 그래서 운동은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가릴 수 있으신 분이시라면은 운동을 부드럽게 아주 쉽게 시도해 보셔도 되겠지만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 가리지를 못하는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안 아프다고 해서 내가 그 운동을 따라하면 나쁜 결과가 있기가 아주 쉽습니다. 유튜브에서 스트레칭만으로 허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많이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스트레칭은 되게 좋은 게 되는데 스트레칭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호흡부터 얘기합니다. 호흡부터 얘기하고 몸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라고 설명하시는 그런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칭이 별로 대부분 무리가 가지 않은 동작이어서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건 맞는데요.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은 호흡과 자세에 대해서 상당 기간 설명을 하고 어떤 스트레칭을 하라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운동을 해서 자세가 잘 나오신 분들은 몸에 여러 가지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면서 그 스트레칭을 하시는 건데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려고 하시면서 따라 하시면은 그 감각을 조금 흉내내실 수 있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그 동작을 따라 하시면은 그 스트레칭이 가지고 있는 본래 좋은 의미를 다 재현하시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허리가 아프면 디스크부터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50대 이후에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나요?
원래 협착증 위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협착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디스크는 가변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튀어나왔다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좋은 경우에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도 원래 협착이 있으면 협착이 있는 상태는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협착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협착이 있으면은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하고, 왜냐하면은 튀어나온 디스크는 들어갈 수 있지만 한번 두꺼워진 협착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협착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를 습관을 들이려고 하셔야지, 아픈데 디스크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사 먹고 약 먹고 누워있는 형태로 소극적인 형태로 하는 거는 어차피 협착은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협착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워낙에 교과서적으로 튀어나왔다가 들어가는 예쁘게 흡수가 되는 디스크는 20, 30대에 주로 있지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협착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디스크가 생기세요. 그리고 협착의 정의상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이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협착이라고 생각하시고 협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마음을 먹으셔야지, 허리가 아픈 거를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디스크란 병이라고 통증만 치료하고 좀 있으면 잊어버려야지, 극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협착은 안 없어지고 협착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관리하셔야 되는 거여서 이 오해는 꼭 바로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협착증은 디스크와 무엇이 가장 다른가요? 환자분이 일반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고 디스크란 병은 아니세요. 이게 가장 착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퇴행성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온 건 협착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상성으로 디스크만 볼록 튀어나온 게 디스크란 병이지, 의사들 중에서도 이걸 구별 못해서 퇴행성으로 늘어진 디스크를 젊은 사람한테 생긴 디스크와 같은 예우로 아주 가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경우를 일반에서 설명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매우 잘못된 지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성 디스크는 딱 한 가지, 그러니까 급성의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숙이면 더 아프고, 그러니까 디스크는 원래 양말을 못 신습니다. 디스크가 터지면 숙일 때 신경이 더 눌리게 되기 때문에. 근데 디스크가 튀어나왔더라도 내가 양말을 잘 신을 수 있다. 이건 급성 디스크가 아니라 퇴행성 디스크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MRI 상으로도 구별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모호하게 있지만 임상 증상으로 이걸 구별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허리가 아픈데 숙일 때 다리가 저리는 게 팍팍 생기지 않는다. 그럼 협착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디스크가 아니라. 허리 협착증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협착증 있으면 우리가 잘 못 걷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동네 어르신들 중에서 허리가 구부정하신 분들은 허리를 숙이고 자니 되고, 그럼 잘 못 걸으시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잘 못 걸으시면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다 맞는 말입니다. 수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아프고 우울해지고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면 수명이 줄어든다는 연구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협착증이 방치가 되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반적인 노화를 촉진해서 삶의 질을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리고요. 어르신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뭐 꾸부정하겠고 몸이 막 흔들리게, 난 안 아프니까 괜찮다.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런 밸런스로 걷다 보면 점점 몸이 더 숙여지고 점점 더 못 걷게 돼서 신체적인 자유를 잃게 되는 게 곧 나타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협착증을 잘 관리해서 내 보행 패턴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나이 들수록 협착증이 생기기 쉽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허리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협착증은 뭐냐면요, 환자분들이 협착증이 다쳐서 생긴다고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어느 날 다치고 났더니 아프기 시작했다, 난 그래서 다쳐서 아픈 거다. 이거는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가 의학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보통 허리 문제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거를 그대로 진실로 가져가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너무너무 맞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협착이 바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협착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최초의 허리가 디스크가 약해지게 되고, 이 디스크가 약해지면은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되거든요. 이게 최초의 디스크가 다친 거, 이게 1단계고요. 디스크의 퇴행이 돼서 디스크 색깔만 어두워지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MRI 수분만 좀 빠지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피부가 거칠거칠해진 거죠. 2단계로는 이게 좀 더 지나면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허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흔들림
흔들림은 전방 전이 같은 걸 뜻하는 게 아니라 미세 흔들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허리를 자주 삐고 조금의 운동에도 허리가 자꾸 아파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지속이 되면은 우리 몸은 이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고, 이 두꺼워진 변화는 비가역적으로 신경 통로를 누르게 됩니다. 이게 신경 통로를 누르게 되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는 게, 진행하면 이제 협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이 1단계나 2단계에서 몸의 균형 감각을 잘 기르고 운동 위주가 아니라 감각 위주로 몸을 잘 관리하시면은 협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협착증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허리 노화는 진행될 수 있나요? 요거는 되게 간단한 내용인데요. 여기 피부를 꼬집어서 똑같은 힘으로 10분 꼬집으면 처음에 꼬집을 때는 아프잖아요. 조금 지나면 안 아파지죠. 이거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비슷한 자극이 있는데 상태 변화가 없으니까 뇌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통증을 안 느끼자라고 판단한다 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럼 통증이 없는 건 뇌가 적응한 거지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통증이 없는데 허리는 구부져 있고 보행 패턴만 점점 나빠지면은 몸이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립니다. 주사 치료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아픈데 뭐 1년에 3-4번 주사를 맞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한 4-5년 지냈다. 그런데 통증은 처음 아플 때나 지금 아플 때나 별 차이가 없는데 허리는 엄청나게 굽어져 있고 보행 패턴은 엄청 나빠져 있고 내 몸은 우울해져 있고 활동량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허리만 늙은 게 아니라 온몸이 다 늙어버린 겁니다. 통증은 처음에 아팠을 때가 더 아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화는 당연히 진행하고요. 통증과 노화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낮은 편입니다. 노화는 통증이 아니라 몸통의 균형 감각, 활동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지 통증과는 크게 상관이 있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협착증이 있으면 허리를 무조건 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편해지는 자세가 따로 있나요? 이건 정말 의학적으로 나쁜 얘기입니다. 보통은 협착증의 결과 허리가 숙여지는 건데 허리를 핀다고 협착이 없어지나요? 이건 의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협착이 있으면 신경이 눌리니까 허리가 숙여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허리를 피게 되면 신경을 더 누르는 자세가 되는 거겠죠? 허리가 더 나빠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거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과를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게 돼서 원인이 사라지는 게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런 잘못된 가이드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허리는 못 피고 가슴만 핍니다. 오리공댕이로 가슴만 피고 다니는 건 허리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오히려 숙여져 있으면 상체를 피는 형태가 아니라 원래 협착이 있으면 허리를 못 피세요. 원래 협착이 있어도 허리를 너무 숙이지 않고 걸으시는 건 되게 좋은 요령이 맞으세요. 근데 상체를 피는 식으로 허리를 피면은 허리가 더 꺾입니다. 허리에 매우 해로운 행동입니다. 협착이 있으면은 허리를 억지로 피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환자분들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걷는 거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계세요. 걷는 거는 보행학적으로 보면은 1단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2단계 체중 이동이 있어야 되고요. 3단계 발을 들면 저절로 발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이 몸을 뒤로 제껴야 된다고 해서 몸을 뒤로 제끼고 앞으로 걸으려면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보행의 첫 번째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행의 첫 번째 원칙에 어긋나게 자꾸 걸으면 몸이 흔들리면서 허리가 훨씬 더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위로 피고 뒤로 제끼고 앞으로 걷는 거는 인간의 몸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허리를 무조건 피려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허리를 펴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균형을 잘 잡는 겁니다. 똑같이 서 있을 때 힘이 적게 들어야 돼요.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아파보신 분 대부분 알걸요? 내가 젊었을 때보다 서 있는데 힘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은 자기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똑같은 동작을 할 때 힘을 적게 쓸 수 있죠.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럼 힘이 적게 들고 서질까? 아랫배를 잘 느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페달을 밟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페달을 잘 밟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자전거를 페달 밟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페달은 그냥 밟는 거고 몸으로 균형을 잡고 서 있는 게 자전거 타는 운동의 본질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아랫배를 잘 느끼면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서 있는 거의 본질이지, 몸에 여기저기 힘을 줘서 어깨를 펴고 허벅다리에 힘을 주고 종아리에 힘을 주는 건 걷는 거의 본질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고 균형을 잘 잡으면 저절로 서지는 밸런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억지로 이 감각을 떨어뜨리는 방향의 운동은 허리의 수명을 오히려 단축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걷다가 자꾸 쉬는 걸 단순 체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착증 신호일 수 있나요? 자꾸 쉬시는 거는요, 환자분들이 체력의 문제고 내가 힘이 떨어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일어서질 못해요. 힘이 없으면 일어서질 못합니다. 진짜로 근감소증이 많이 오시면 내가 잘 못 걷는 게 근력의 문제였는지 신경의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앉아서 힘을 써보시고 서서 힘을 써보시면 됩니다. 앉아서는 힘이 잘 들어가는데 서 있을 때 힘이 안 들어간다. 이거는 신경의 문제세요. 근력의 문제가 아니고 체력의 문제가 아니세요. 근데 앉았을 때도 힘이 안 들어가고 서 있을 때도 힘이 안 들어간다. 이건 근력의 문제고 체력의 문제세요.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보다 보면은 다리통은 엄청나게 두꺼우신데 못 걷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힘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젊었을 때보다 힘이 떨어진 건 맞지만 힘이 떨어져서 못 걷는 건 아니세요. 단순한 예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앉았다 섰다는 5번만 제대로 해도 허벅지 알이 배죠. 다리 알이 배죠. 1시간 걸어서 다리 알 배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걷는 것 자체가 체력 소모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인간이 고등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걷는 거는 체력 소모가 큰 게 아니고요. 걸을 때 체력 소모가 되는 것 자체, 균형을 못 잡으니까 쓸데없는 힘을 많이 줘야만 걸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힘을 더 기르는 게 아니라 감각을 길러서 균형을 더 잘 잡는 방향으로 나가셔야지 이 문제의 해결책에 조금 더 가까워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일단 주사나 시술부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정말 맞는 순서인가요? 일반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일단 아프면은 우울해지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기니까 환자분들이 사회생활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일단 통증 치료를 하시는 건 좋은데, 통증 치료 중에서 주사나 시술이 가장 효과가 좋은 치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주사나 시술을부터 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지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더 중요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환자분들이 이게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면 뭐 할 때 더 아픈지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뭐 할 때 더 아픈지, 어떤 자세일 때, 어떤 동작일 때 더 아픈지 찾아서 그 동작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환자분들 같은 경우 만성 통증으로 가면 그걸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우세요. 생업도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면은 약, 주사 같은 걸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약물이나 주사 같은 것들이 통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 견디게 해줄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뭐 할 때 더 아파졌는지를 찬찬히 살펴봐서 그 동작을 줄이시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형태로 관리하시는 식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은 환자분들이 느끼시기에는 통증이 원인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통증은 관리가 안 된 결과이지, 이 결과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잘 되게, 통증이 안 생기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통증을 없애는 게 자기 몸을 위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리 주사를 맞고 통증이 사라지면 병이 다 나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아프면 병이고 아프지 않으면 병이 아니라고 생각되시기 너무너무 당연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질환들,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많은 질환들이 증상이 생기면 너무 늦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너무너무 아픈데 별다른 증상이 아닌 경우도 많죠.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증이 중요한 사인이긴 한데, 주사 치료를 해서 통증이 막 안 아파진다는 상태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인간이 생존에 유리하도록 통증이라는 걸 만들었으면은 통증이 있는 동안은 안 움직이면서 살살 활동을 시작해서 다시 적응하는 게 인간에게 주어진 프로그램, 자기 방어 프로그램일 텐데, 주사는 보통 진통제, 소염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고 통증이 사라지면 이제 좀 편해진 상태에서 원래 그 사명을 다해야 되지, 통증이 생겼던 원인은 그대로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통증 치료는 꼭 필요한 건 하지만 치료를 하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때부터 진정한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리 시술을 한 번만 받으면 완치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조를 안 바꾸는 걸 시술이라고 부릅니다. 구조를 안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통증이 생겼던 원인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시술하고 내가 2년 동안 괜찮았다가 3년 동안 괜찮았다 그러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왜 그렇게 오래 가는 거냐면요. 치료를 하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좀 조심해서 생활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안 아파지시는 거지, 시술의 약물 효과는 보통 3에서 6개월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어떤 시술을 한 처치 효과가 1년 이상 남아있기는 생물학적 증거는 없고요. 단지 임상적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아픈 동안 생활 습관의 개선이 환자분들이 본능적인 방어로 어느 정도 생활 습관 개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인 거지, 한다고 관리를 하지 않고 안 아파질 수 있다는 거는 원칙적으로 시술의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불가능한 내용이고요. 제가 시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술을 해서 덜 아파졌을 때 내 생활 습관과 내 몸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진정으로 고민하는 치료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면 뼈를 깎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험한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허리 수술과 뼈를 깎는 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허리에 대한 수술이 처음 확립이 하버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처음에 기술을 할 때 뼈를 깎는 치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신경을 안 눌리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한 건데 뼈를 깎아야 하는 치료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이런 고정관념은 허리 수술 100년 역사상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우연한 기회에 뼈를 깎지 않고 신경을 안 눌게 하는 치료를 개발한 사람이고요. 보통 그래서 대부분의 허리 치료, 허리 수술은 뼈를 깎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뼈를 안 깎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술 후에도 재활이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수술 후에 재활에 필요한 이유는 제가 이거를 학술지에 논문으로 제출해서 디스커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이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고만 생각하세요. 근데 신경이 눌려서 아프다는 건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신경이 눌리고 오래 지나서 뇌가 그거에 적응해서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삐어서 아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협착은 아주 서서히 진행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지시거든요. 그럼 신경이 눌린 상태에 오랫동안 적응하다 보니 균형 감각이 너무 떨어져서 몸에 지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은 거의 모든 수술은 신경을 안 눌리게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경은 갑자기 안 눌리게 딱 됐는데 뇌는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에 적응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암실에 있다 나오면은 눈이 잘 안 보이죠. 똑같은 이유가 허리 수술에도 적용이 됩니다. 수술을 딱 하고 나면은 신경은 안 눌려서 하드웨어적으로는 허리가 펴져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신경이 눌린 상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를 다시 갱신하도록, 즉 신경이 안 눌렸을 때 우리가 가졌었던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만드는 게 되도록 재활을 시켜줘야 되고요. 재활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 직후에 원래 하시던 운동을 다시 하면 원래 허리가 굽어졌던 패턴의 운동 패턴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아직 신경이 눌려 있는 상태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 아니라 감각을 재설정하는 형태의 재활이 허리 수술하신 분들한테 꼭 필요합니다. 당장 통증만 없애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통증이 사라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통증만 없으면 치료가 끝났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당연히 환자분들이 그렇게 느끼십니다. 이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 아프면 난 괜찮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저는 외래수 환자분들을 뵐 때 잘 걸으시는 분이 아프다 그러면은 곧 많이 아프다 해도 곧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요. 별로 안 아프다고 하시는데 보행이 많이 불안정하시면은 곧 아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 협착증에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신경 다발이 눌릴 때면은 통증보다는 균형 감각을 잃고 보행 속도가 느려진 형태로 나타나고요. 신경 가지가 눌리게 되면 저리고 당기는 양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면은요, 보행 속도가 느려진 사람은 그냥 잘 못 걷는 게 아니라 수명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고요. 저리고 당기신 분들은 아무리 저리고 당기고 아파도 그 끝은 신경 하나가 완전히 상하게 되면은 발목에 힘이 없어지는 정도나 발목에 뭔가 특정한 동작이 안 되는 정도인데요. 그런
그런 분들은 수명에 전혀 영향이 없고 잘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보행의 효율성입니다. 환자분들한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르신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똑같이 일어서는데 내가 젊었을 때보다 힘이 많이 든다. 그럼 그건 병입니다. 서 있는 것 자체가 거의 힘이 들지 않고 부드럽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라톤에서 세계 우승하는 선수들 보면은 산책하는 것처럼 가볍게 뛰는 것 같은데 100m를 15초, 14초에 뛰거든요. 잘 걷는 건강한 사람은 동일한 동작을 할 때 최소한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 잘 걷는다고 자랑하시는데 걷는데 보면 힘이 잔뜩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힘을 빼고 걷는 게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많은 양을 걸을 수 있는 게 기능의 회복이 아니라 동일한 양을 걸을 때 적은 힘으로 걸을 수 있는 게 기능의 회복이고, 이거는 균형 잡는 능력과 되게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탈 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보이죠.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똑같이 자전거를 타는데 힘을 엄청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힘을 엄청 쓰는 것처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자전거를 오래 못 타겠죠. 그래서 기능의 회복이 결과적으로 많은 양을 1000보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보를 걸을 때도 적은 힘을 쓰고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게 실질적인 기능의 회복입니다. 이거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놓치고 계셔서 이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협착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그런 거냐면요, 제일 큰 건 수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한 60대쯤 아프시면은 최대한 참아보세요. 그 말에는 70대 초반에 대부분 돌아가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참아도 허리를 치료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너무너무 늘었기 때문에 80대 중반 여성분들은 호적이 잘못되어 있는 걸까, 만 나이로 80대 후반을 85세를 넘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몸에 특별한 병원이 없으면 90세까지 사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60대가 허리가 아픈데 최대한 참아보세요. 그럼 잘 못 걸으면서 요양병원에 15년, 20년 사는 사태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70대 초반쯤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참는 게 그렇게 나쁜 방법이 아니었는데,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은 협착증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모두 평균 수명이 되게 늘어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허리에 대한 관리, 협착에 대한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지 연세 드셔서 자기의 신체적인 자유가 침해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허리는 부동의 자세가 허리를 망가뜨리는 거지 운동이 허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밸런스가 떨어짐이, 근력은 좋은데 속근육에서 밸런스를 못 잡음이 망가뜨리는 거지 외상이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균형을 잡는 습관이 현대인들이 너무 도외시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쓴 거고요. 그런 밸런스와 균형 있는 자세를 신경 쓰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가 협착증 때문에 노년기에 신체적 자유를 걱정할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육이 많으면 허리도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사실인가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겉근육이 많으면은 허리에 떨어진 힘도 크겠죠. 당연한 겁니다. 겉근육이 많으면 허리에 떨어진 힘도 크고요. 몸에 피트니스를 아주 많이 해서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평균대를 잘 걷나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허리가 안 망가지는 거는 속근육의 밸런스, 미세 흔들림을 잘 잡는 능력인데, 겉근육이 강한 거는 미세 흔들림을 잡는 게 아니라 강한 힘을 들 수 있는 겁니다. 겉근육 강화를 하면서 물론 속근육 강화도 잘 하면서 겉근육이 강해진다면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겠지만, 스마트한 속근육이 허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 근육량이 많으면 오히려 허리는 더 잘 망가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근육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속근육은 겉근육의 힘과 관계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허리가 좋아진다는 건 오해인가요? 헬스장에 가서 러닝을 30분을 하시고 균형 잡는 운동, 밸런스 엑서사이즈를 충분히 하시고 근력 운동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오래 사는 데는 근력이 첫 번째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인류 대대로 조깅이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고, 심폐지구력, 유산소 운동이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되고, 물론 근육량도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은데 그거보다 우선한 게 많이 있으면은 그거는 조금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근육량만 많으면 은 틀린 말이고요. 속근육이랑 겉근육이랑 같이 밸런스 있게 성장시키면서 근육량이 많으신 분은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실제로 피트니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필라테스를 하시고 균형 잡는 운동을 따로 하세요. 그걸 안 하면 내가 근육 운동을 못
좋다는 걸 아시거든요. 실제로 피트니스 하시는 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트니스 하시는 분들은 유산소 운동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면 균형 잡는 운동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아마추어 분들이 그걸 안 하고 근력 운동을 근육이 많으면 좋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재앙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큽니다. 전제 조건이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허리는 속근육에서 얼만큼 균형을 잘 잡는 거에 비례해서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겉근육은 속근육을 자극주는 외부의 힘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내 느낌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걷기나 가벼운 뛰기를 추천하시나요? 그걸 하시고 그게 몸이 충분히 웜업이 되고 균형 감각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피트니스에서 헬스장에서 자기가 그 자세를 똑바로 만들면서 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누구한테 배워야 되고, 피트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혼자 피트니스 하시면은 대부분 1년에 한두 번씩 다치세요. 그걸 다치다가 많이 다치신 분들은 포기하시고 덜 다치시고 스스로 그걸 고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건강해지려고 피트니스를 하시는 거면 운동 초기에 되게 정성껏, 여건이 되시면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배우시는 것도 좋고, 운동의 요령이나 운동의 자세나 몸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인지를 설명 들으시고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시라면은 물론 환자분들이 한 30-40분씩 러닝하고 피트니스는 거의 안 다치세요. 코어가 닿게 일어나 있고 몸의 밸런스가 저절로 맞아 있거든요. 그런 조건을 지키지 않고 그냥 근력 운동만 하는 거는 그냥 허리 자체로만 봐서는 더 해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협착증에는 많이 걷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이 걷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잘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잘 못 걷는데 참고 많이 걸으면 건강해지는 건 아니겠죠? 모든 운동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자세가 좋으면서 하는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근데 자세가 나쁜데 운동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안 되겠죠? 걷는 게 내가 젊은 사람보다 특별히 힘을 안 쓰고 몸을 많이 흔들리지 않게 걸을 수 있으면은 이 걷는 활동으로 보행해 주는 건강상의 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몸이 막 흔들하고 뒤뚱뒤뚱 하시고 허리가 숙여지신 분이 걸으시면은 허리는 훨씬 더 빨리 망가집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니까 근육량이 생기면서 도파민이 주는, 근육이 팽창하면서 주는 내 몸의 쾌감은 느낄 수 있고, 그 쾌감으로 내가 통증은 적게 느낄 수 있는데, 그건 진통제 먹으면 덜 아픈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내 몸에 자신감이 더 충만해지는 느낌이 드니까 덜 아파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세가 잘 나오시면은 걸으셔도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프신 분이, 몸에 협착증 있으신 분은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걸 빨리 걷고 많이 걷고 하면은 허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속근육이 잡아져서 몸의 미세 흔들림을 잡아야 안 아픈 건데,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속근육을 잘 못 쓰면 겉근육의 힘을 더 써서 속근육의 힘을 커버하시거든요. 그 상황에서 겉근육의 힘을 더 쓰는 파워워킹을 하면은 허리에는 결정적인 무리가 갑니다. 오히려 겉근육의 힘을 빼고 걸으려면 속근육이 저절로 힘이 들어가거든요. 겉근육의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슬로우 워킹을 통해서 보행의 폼을, 걷기의 폼을 완성하신 다음에, 내가 그게 충분히 괜찮고 통증이 없으면 그 다음에 파워워킹을 하시는 건 괜찮으실 수 있으세요. 운동의 쾌감, 근육이 주는 자신감, 근육이 팽창되는 느낌의 기분 좋음이 건강을 시사하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코어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착증 환자도 그대로 따라해도 괜찮나요? 보통 여러분, 코어 운동은 협착증 환자들을 위해서 개발되는 운동이 아니고요. 대부분 젊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코어를 강화하고 나서 보다 더 고차원적인 스포츠를 하려고 개발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코어는 강한 힘을 쓰는 코어가 아니라 몸통의 균형을 잡는 코어거든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슬로우 워킹을 하시는 게 너무너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코어 운동은 그냥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코어 운동을 안 하시는 걸 전 강하게 추천드리고요. 꼭 하시고 싶으시다면 동작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스쿼트를 할 때 아랫배에만 선택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밸런스 유지를 느끼실 수 있으면은 스쿼트를 해도 코어의 인지, 몸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이 됩니다. 플랭크를 할 때도 아랫배에만 견고하게 힘이 들어가면서 아랫배에 견고하게 힘이 들어가는 게 내 몸을 떨리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거는 그 플랭크도 협착증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코어 운동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무작정 따라 하셔서
100m를 제대로 걷는 팔순 노모가 허리에 좋다고 플랭크를 하세요. 운동의 기본적인 원칙을 모르고 결과만 좋다고 결과만 따라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책을 쓰고 여러분들의 방송을 드린 게 결과를 따라 한다고 원인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강한 코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하게 내 몸이 움직일 때 정교하게 사전에 먼저 움직여서 코어가 내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코어는 뱃속에 있는 가장 깊은 쪽에 있는 근육이어서 이렇게 팔만 흔들어도 저절로 아랫뱃속 깊숙한 곳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건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진 반사활동이거든요. 이거를 잘 느끼실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향상을 시키다 보면은 몸이 안 다치게 되고요. 이 안 다치는 상태에서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처럼 강한 근력이 오래 사는데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코어 인조 중심으로 슬로우 워킹, 그리고 꼭 몸이 보행이 전 협착증 환자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행이 불안하시면 유산소 운동을 자전거로 하세요. 폼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그걸로 운동하면 허리 더 망가집니다. 모든 동작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안 좋은데 그 운동을 해서 자세가 바뀌지 않아요. 골프를 예로 설명드리면은 골프 스윙할 때 배치기가 돼요. 근데 스윙을 하면서 배치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윙한다는 생각 안에 배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분은 스윙을 하면서 배치기를 따로 뽑아서 고칠 수가 없다고요. 어드레스부터 하면서 배치기를 잡을 수 있는 연습을 하거나 하프 스윙을 하면서 배치기를 잡을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해야지 자세가 바뀌지, 꾸부정하게 걷고 흔들리게 걷는 상태에서 걷는 걸 연습을 더 하셔서 그 흔들림을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협착증 있으신 분들은 그냥 꼭 운동을 하시고 싶으시면 유산소 운동을 자전거, 심폐지구력 훈련은 꼭 필요하시니까 자전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걷는 거는 이 걷는 자세가 내가 효율적으로 중심을 잘 잡고,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는 거 보면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보이죠. 내가 잘 걸으면 걷는 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 보여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랫배를 잘 느끼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운동이나 생활 습관만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집에서 운동하신다면, 그러니까 저는 꼭 운동 안 하셔도 좋고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느끼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디오모토 관념 운동이라고 해서 생각만 해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자꾸 내가 아랫배에 힘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판단하는 연습만 계속 하셔도 저절로 코어에 대한 인지가 강해집니다. 저절로 안 아파집니다. 이거가 되면은 내가 뭐 할 때 더 아픈지를 구별하실 수 있게 되세요. 저절로 안 아파집니다.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일 때 아랫배 깊숙한 곳에 이렇게 팔 한번 흔들어 보시면 아랫배 깊숙한 데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느낌을 내가 일상생활에 누구나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걸 자꾸 느끼시려고 하시면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 자체로 코어가 스마트해지고 허리가 안 아파집니다. 그리고 이게 다 안 아파지시고 나면 보다 더 적극적인 형태의 운동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안 될 때 꼭 운동이 하고 싶으시면 수영하시고 자전거 타시면 상대적으로 훨씬 낫습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억지로 걸어서 자세가 안 나오는데 그 동작을 해서 자세를 고칠 수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저는 영등포에서 척추를 진심으로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3, 4년, 한 5,000회 정도 했는데요. 환자분들이 제가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재활에 대한 상식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재활과 노인을 위한 재활은 다르고요. 협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운동과 협착증이 없는 분들이 해야 되는 운동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과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을 기르셔야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서는지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감각의 연결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 감각 때문 감으로 내가 이렇게 쓰면 편하다고 느끼는 게 내가 오랫동안 학습한 단계적 기억, 그런 자세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통증을 잡고 이 감각이 다 좋아지신 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게 문제를 더 크게 안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참으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을 때는 오랫동안 참아도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꼭 결정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평균적인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통증을 계속 참으면은 만성 통증 회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때문에 안 아파도 통증 원인이 제거돼도 계속 아픈 상태가 지속이 되고요. 통증을 계속 참으면 몸이 돌이킬 수 없이 늙어버립니다. 최대한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안 아픈 생활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한계에 달했을 때는 진통제 치료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삶에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